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기대 이사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세션이지만 정말 중요한, 그리고 모든 스타트업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엑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스타트업 종사자나 파운더보다 더 엑싯을 바라는 사람들은 투자자죠. 네, 그분들은 자기 돈을 회수하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대비되는 두 분을 모셔서 어쩌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M&A 해준 집은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카카오가 로엔으로 돈을 털기 전에는 열심히 사줬었거든요. 우리 2015년에 김 기사 거의 뭐 600억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거의 카카오가 못 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네이버가 열심히 사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좀 마음에 담아두셔야 될 거는, 하 대표님이 그 인수된 2016년 그리고 또 강 대표님이 하셨던 2017년은 굉장히 자금이 안 좋고 말라있던 시기 같아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 시대상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사업 모델 만드실 때, 이제 매각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나중에 IPO까지 가겠다, 뭐 M&A를 하겠다, 그거에 좀 적합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겠다, 이거는 카카오에 붙이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두 분 다 각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작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끝을 맺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멤버들이랑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기술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팔릴 수 있는 사이즈가 맥스가 있는 것 같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던 건 한국 시장에서는 한 300억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크게니까 1년에 100억씩 해서 3년을 해서 300억에 팔자. 이제 약간 그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M&A를 통한 엑짓을 보겠다라는 건 처음에 이제 컨센서스를 맞췄었었죠. 근데 뭐 막상 해봐서 이제 그 이런 서로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건 실제로 그 매각 제안이 왔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각자가 가진 생각, 그러니까 심지어 처음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제안이 왔었을 때는 각자의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처음에 맞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틀어지기 쉬우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처음에 되게 정말 견고하게 잘 설정을 해놓는 게,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다툼 정도로 그걸 서로 잘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밟아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M&A나 IPO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열심히 창업할 한다. 때. 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거 하나밖에 몰랐고, 사실 M&A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 다 결정되고 알려줘가지고, 네. 근데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잘한 건가? 이러고 그냥 끝났는데. 그러니까 미리 공동 창업자나 동료들하고 상의를 하실 시간이 없었군요. 사실 저도 창업을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넘긴 해요. 근데 네. 실제로 법인 설립하고 엑시까지는 한 10개월에서 11개월인데 그동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열심히 하자, 이거 막 으쌰으쌰 이거만 했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했죠. 만약에 어떤 순간이 와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네. 하 대표님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M&A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하나지만 조금 다르게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좀 M&A 용어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작업도 하나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염두를 안 해도 해두진 되는 않았었고요. 네네. 이제 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팀 구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었었죠. 그러니까 팀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만들던 제품에 비해서 이런 어떤 영업 직군이나 이런 다른 오퍼레이션 직군에 대한 채용이 되게 늦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헤드 카운트를 늘리면 부담스러운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네. 그 무게만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그 1년이란 세월 만에 창업한 지 1년이란 세월 만에 그 매각이 됐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퀴하이어 그러니까 인재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실 회사를 인수한 그런 거에 가깝다고. 그리고 또 우리 하 대표님 워낙 스타로 유명하셨고 아시죠? 예,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 분이기도 하셨고 물론 강 대표님도 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에퀴하이어가 되는 이제 피인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창업할 때 그거와 여기 들어가면 그게 달라지거나 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들어갔더니 내가 하려고 했던 거랑 막 달라지고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그 뭔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업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회사에서 신나게 구르다가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많이 봐왔던 상태에서 창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보통 회사 되게 큰 대기업조차도 우리 회사 이번에 이렇게 간다 했다가 다음 해에 뭐 회장님이 구속되거나 하면서 네, 갑자기 회사 기조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워낙 SK에 계셨어요. SK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수 전에 했던 약속들이 계속 잘 지속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른의 사정으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건 이미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바뀌었나요 업무가? 네, 뭐 굉장히 오케이. 많은 변화가 네,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대표님은요? 저는 사실 그 사업 아이템을 그러니까 에큐 하이어긴 한데 상품도 일부 조금 이제 비율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바 저희가 챗봇을 하는 회사였고, 그다음에 클로바가 챗봇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자체는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챗봇이라는 걸 하는 나중에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세 개의 팀이 있었고 그 라인 네이버 그 계열사 전체를 통합하면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인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나? 적어도 우리가 피인수 됐으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전체 아레나를 좀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했는데 처음에 CR도 안 먹혔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대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한 가지 단어로 네, 최선을 다하자라는 차원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팀은 유지됩니까? 회사에 인수됐는데 그러면 팀도 막 갈라지고 그래요? 아니요, 저희는 팀은 일단 유지되면서? 오히려 이제 밖에 있는 팀들이 안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심플로우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전달드릴게요. 심플로우 그 앞에 지금 TMS잖아요. 테크 및 스타트업해서 TMS 2018.simflow SYMFLOW 그렇게 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제가 M&A 쪽에 이렇게 좀 문헌을 검색해 보면 그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지용 대표가 그 많이 이제 글을 얹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에퀴하이어는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대표님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팀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거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의하신다면 그것으로 이제 팀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넘어갈 때 팀원들 사이에서 어떤 뭐 수익에 아니면 그러니까 주식별로 되게 나누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이게 좀 미묘한 문제긴 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돈 얘기라. 네네네. 뭐 사실 뭐 그냥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쉐어, 쉐어대로. 지분 따라서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영입을 한 이제 뒤에 영입한 사원들 중에 이제 뭐 스톡 옵션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저희도 이제 한 달 정도의 조율 이후에 바로 그렇죠. 인수가 된 케이스라 이제 인수 협상 중에는 되게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가 됐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잘 보전해 준다거나 네. 그런 것들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그냥 지분에 근거해서 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큰 악유는 없었고 되려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뭐 락업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수 협상에 있어서 이제 제일 괴로웠던 부분들은
되려 락업에 대한 그 이견들이 멤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락업이 보통 몇 년이나 돼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표준으로 3년 이상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에큐하이어 같은 경우는 음.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사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네, 인수를 하는 회사는 길게 잡고 싶어하고 그렇겠죠. 인수에 들어가는 당하는 뭐 좋은 일이지만 당하는 네, 쪽은 좀 더 짧게 그 가져가고 3년 싶어 이하는 거의 하죠. 없는 거죠. 3년 이하는 되게 적습니다. 그 나중에 네네. 돈으로 받고 나올 수는 있죠.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이 다른데요. 이제 오러 나싱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네. 이제 년마다로 이제 얼마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례로 좀 털고 나오는 경우를 봐서 네네네. 저 같은 경우 뭐 그냥 짤 없이 네 충성. 네. 그 이렇게 채우고 네. 나와야 되는. 네네네. 다 놓고 나와야 되는. 대표님도 혹시 네. 질문이 뭐였죠? 네. 저도 네. 뭐 락업이 좀 긴 편 제가 네. 뭐 아마 제가 더 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서로 충돌은 없었어요. 저희도 다행히. 그리고 사실 제가 주변 회사 중에는 충돌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락업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도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아까 그 PMI 그러니까 이후에 네. 뭐 회사와의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 따위 필요 없어 이러고 딱 가방 쓸고 나가는 멋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역시 저 역시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락업이 병특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하 대표님은 검색해 보면 카카오에서 돈 많이 받기로 명단에 나온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거죠. 내가 비록 이제 묶여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처우라든가 뭐 이런 게 너는 어디 도망 못 가니까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상화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 등록하신 분들에게서 받은 질문을 제가 받은 게 있어갖고 그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사업 몇 년 차에 회사를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얘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사업하실 때는 투자나 이런 게 돈이 좀 말라 있던 상황이긴 하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업 몇 년 차에 파는 게 좋습니까? 어떤 단계에 파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의 인수 형태 내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엔드 골이 이제 에큐하이어냐 아니면 충분히 성숙된 비즈니스를 같이 파는 형태냐 네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1년 차, 2년 차 가진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이나 이런 게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큐하이어 형태가 에큐하이어 형태에 가까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락업도 길게 잡히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회사를 한 3년 정도 운영한다면 이제 뭐 그 정도 버텼으면 자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회사는 이제 시장도 같이 사기 위해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고객 수까지 같이 네, 들어가죠. 네. 그때는 이제 고객도 같이 사게 되면서 동시에 락업이 좀 짧아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락업을 1년 반, 2년 정도만 가지더라고요. 아 네.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 성숙시킨 다음에 팔 것이냐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구조나 형태가. 사실 국내 시장 사이즈를 생각을 한다면 1년 반에 팔릴 때는 몇십억 단위로 가는데 락업이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한 300, 3장, 4장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는데 네네. 그때는 짧아질 수 있고 그렇죠. 대충 그런가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언제 파셔야 되는지 알겠죠. 키워서 파느냐, 그냥 내가 팔려가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그렇다. 오케이, 그냥 쉬운 거 할게요. 특허가 M&A 할 때 어느 정도 밸류로 인정을 받나요? 뭐 대표님네 회사에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1년 너무 짧아서 그 일반적으로 제 동료 다른 파운더들 보시면 특허에 대한 밸류는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 특허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그 회사가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특허라는 게 가지는 뭐랄까 그 유효 기간이랄까 그게 주는 임팩트랄까 제한 이런 게 좀 적은 편이잖아요. 네네 뭐 이 특허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못해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인수 협상할 때 이제 너희 회사가 가진 특허가 어떤 것들이 있니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긴 했지만 그거가 그렇게 크게 좌우를 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었어요. 네. 일단 특허가 저희도 일찍 인사병이 됐고 시대가 되게 빨리 흐르는데 특허 등록되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준비하고 썼는데 이게 이미 인사병 단계는 우리 게 아니에요. 아직 등록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출원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특허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특허가 세율이 팔 때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득 그러니까 주식 거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처리할 매매- 때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그걸 더 많이 이렇게 알로케이션 하냐 그런 네, 말씀인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네. 그래요. 그 지금 사실 투자를 안 받으셨어요. 이건 좀 더 예외,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굉장히 빨리 받으니까 대부분 이제 팔려고 할 때 투자자라는 그 스테이크홀더의 또 이해관계가 들어가는데 그 M&A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그 역할이 또는 어떤 반응들이 대개 일어나나요? 그분들이 마치 그 밸류에이션 같은데 이렇게 좀 조정을 뭐 이렇게 입김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개입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메이저 쉐어홀더인 창업자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오는 정도로 가던가요? 이 업계에 네, 그 저도 뭐 이제 저는 음. 투자를 안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지인들 케이스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네, 쉽게 해도 돼요. 그렇죠.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그 결국은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VC가 안돼 거기 팔지 마 이렇게 했는데 창업자가 다 귀찮아졌어 이래 버리면 또 VC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얘가 이제 일할 마음이 사라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뭐 약간 그 조율 기간이 둘 사이의 아웅다웅이 얼마의 기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창업자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인수합병에서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VC에 대해서 가지는 아쉬움이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처음 투자를 받을 때는 우리 회사를 사줄 회사들도 이제 VC가 되게 잘 찾아줄 것으로 기대를 네, 했으나 그런 기대를 하죠, 당연히. 네, 인생은 자력갱생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우게 된다. 내가 네. 직접 알던 인맥으로 이게 다 결국 뚫리더라라는 것들이 좀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사줄 만한 회사들은 어쨌든 그쪽 업계일 거고 그쪽 업계는 그쪽 업계 뛰어들어가 있는 창업자가 사실 제일 잘 아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M&A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초보이고 정보가 좀 없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공감합니다. 네, 그 너무 좋아요. 그 사실 VC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 엑싯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 외국 VC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묶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 그 부분을 잘 못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저희가 얼라이언스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조사를 해보면 가장 투자받고 싶어하는 VC가 항상 외국 VC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아니면 알토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이 구주를 사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막상 M&A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 창업자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지금 들으면 조금 속상한 일일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 창업자 지분을 잘 안 사요. 네, 그거에 대해 좀 얘기해 봅시다. 그 대표님들은 지분을 다 터셨습니까? 네. 네. 오케이. 이건 굉장히 이거는 에퀴하이어 때 나타나는 현상 같고요. 이게 진짜 몇백억 딜만 돼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 거만 VC 거만 되게 사주고 그 창업자들은 이제 인수된 후에도 계속 락업 기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같이 달리는 걸로 뭐 이렇게 그림이 가져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사실 보면 어려운 얘기는 네네. 미루시는. 아니요. 그 저기 뭐지? 저도 이제 회사를 했었을 때 이제 마지막은 카카오의 제안을 받아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인수 제안을 여러 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살 수 있는 51% 이상 정도 그냥 51%뭐 60%만 사겠다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남은 지분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지분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도 아니어서 그냥 그 역설적으로 그냥 대박앤세일 51% 가격에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이어서 그거에 응하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 종종 들리죠. 어디가 뭐 몇백억에 인수를 했다더라. 그래서 지금 되게 좋겠다. 근데 창업자는 지분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약간 네. 그런 얘기 참 슬프죠. 네네. 그러니까 차도 못 바꾸는 거예요. 회사는 매각이 됐다 네네. 그러는데 차 바꿀 돈조차 못 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대표님도 그런 거 보셨죠? 네,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 사실 그러니까
그냥 딱 기관 투자자 것만 사고 나머지를 두는 건 정말 나쁜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옵션을 걸어서 나머지를 KPI를 두고 더 올려서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인수 후 뭐 열정이 부족해서 그걸 문제 삼을 거라면 인수하는 회사가 더 그럼 과감하게 금액을 예를 들면 51%에 먼저 기관 걸 털고 KPI 두고 3년 후에 작업이 끝날 때 어떤 조건이라면 너네들 거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의 제안을 뭐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없이 진짜 밥만 사는 거는 좀 슬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외국 VC들이 중간에라도 펀드레이즈하면서 구주를 조금씩 사줘서 니들도 살아야 되지 않니?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어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수 후의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아까 장표에 보니까 근무 환경이나 지휘 체계, 모기업의 문화의식 이런 부분 PMI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냐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 또 그런 길을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조언해 줄 수 있는지 대표님. 저는 조금 얘기했으니까 하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 별로 얘기 안 했어요.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길인 것 같아요. 사실 독점적으로 내가 챗봇 또는 NLP, NLU 어떤 뭐 머신러닝, 딥러닝을 혼자 하는 걸 선택하실 것인가? 어떤 뭐 유통사라든지 M&A가 그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가서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걸 골라야 될 것인가가 저한테는 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치열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걸 즐기는 편이고 그래서 그리고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 당시에는 뭐 금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네이버가 좋지 않나. 물론 뭐 네이버가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와서 그 이후에도 딱 생각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냥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고 잘못하면은 이제 뭐 10년 차, 20년 차 일하는 직장인 생활하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나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인수합병으로 좀 루틴하게 일하던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척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자극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일단 초창기에 40시간 근무제 하기 전엔 집에를 안 갔고 그다음에 40시간 이후에도 아직 그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처럼 살아 있는데 거기 등기이사 사용자라 40시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집에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네이버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는 네네. 아는데 네. 그래도 직원들 중에는 내가 스타트업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두 분 다 장표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스타트업에 온 건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기업에 들어간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분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창업할 때는 그 아까 김 부장 사례랑 똑같은 그냥 그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월급 주는 회사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네이버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PMI PMI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라는 게 정말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에 대한 좋은 투자가 뭔지에 대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학습을 잘 못하고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적게 일어나는 인수합병 그리고 인수합병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모두가 초보인 건 거죠. 이제 카카오도 이제 뭐 PMI 당하는 저도 인생의 처음이고 저는 인생의 처음이고 카카오는 되게 여러 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뭐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를 가든 사실 이제 인수된 회사, 그러니까 그 인수된 회사가 하고 있는 영역을 원래 모 회사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겠죠. 네. 너무 당연하게 그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고 있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어떤 롤의 겹침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큰 회사는 일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뭐 10년씩, 5년씩, 10년씩 판 분들이 계세요.
그죠?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 난 사업만 10년 팠다, 요 기술만 5년 팠다, 요 기술만 10년 팠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기술적인 탁월함이 있는 그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그 기술적 탁월함들을 어떻게 조립하여서 새로운 신박한 걸 만들었는가, 그 조립의 창의성에서 사실은 가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어떤 조립의 창의성이라는 뷰가 이 회사에 왔었을 때는 개별 기술 요소 비교로 들어가면 저 회사의 저 기술은 내 10년보다 낮은데 네, 네. 저 회사의 저 세일즈는 내 10년보다 못한데, 이렇게 각계 부분으로 보면 되게 못하게 별거 보일 수도 아니죠. 있는 건 네,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근데 쟤네들이 신문 기사를 보니 얼마를 받았다고? 이러면 이제 그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판국에 맨날 내 옆자리에 출근하는 애가 이제 땅을 판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단을 되게 애용하게 돼요. 계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적응의 시기가 결국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초반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그런 되게 혼란과 적응의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가진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치는 역설적으로 개별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보고 섹터를 보고 어떤 고통이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이어다 붙이면 해결할 수 있고라는 그 글루로서의 플로서의 역할이 나의 가치고, 그걸 하는 사람은 의외로 또 회사라는 게 적잖아요. 역시 그렇죠. 반대로 분업화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전체를 보는 사람이 적은 게 또 네. 그래서 그러한 시야를 공급하고 그러한 시야에서 기반한 제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자력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또 역설적으로 회사 하다가 창업을 네. 했던 거니까 네. 또 적응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같이 창업한 네 분끼리는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컴플레인 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고요. 되게 많았죠. 이게 왜냐하면 그 대부분 창업, 그러니까 엑싯을 되게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되게 가시꽃인 건 거죠. 네, 그래서 가시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놀라움, 이럴 수가. 네, 그런 게 있죠. 아니 공동 창업자는 대부분 그 락 같이 걸립니다. 걸립니까? 네. 오케이. 네. 그렇군요. 네. 그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 전달드릴게요. 난 이게 실제로 이게 오케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신 비율과 투자자가 먼저 연락해온 비율을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그 커머더티를 파는 게 아닌데 혹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인수 뭐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겠죠. 먼저 이렇게 노크를 한 일은 없었어요.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저희는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투자해달라고 신청서를 썼었는데요. 거절당했고요. 갑자기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죠. 네. 아, 그래도 먼저 한번 했네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산창에 착오가 있었다. 많이 들어보니 진짜 착오라고 하시긴 하던데 진실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수합병 케이스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요? 새삼 깨달았던 뭐 게 있는 게 인연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이제 제가 인수합병을 하게 된 그것까지를 이제 카카오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상정시킨 분까지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2011년에 인연이 2016년을 5년 뒤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2011년에 제가 이제 이런 그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컨퍼런스에서 이제 되게 발표를 열심히 네네. 했었고 그거를 봤던 어떤 한 분이 자기 상사한테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용호라는 친구 되게 재밌게 잘하는 것 같다 해서 얘를 영입을 하자라고 해서 소개를 했고 그래서 그 상사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곧 3, 4년 전인 건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상사분이 회사를 옮기면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저를 영입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SKT로 갔었었죠. 아, 예, 네네. 예, 그래서 예.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카카오에 있는 높은 분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분을 만나면서 요새 괜찮은 회사 뭐 없냐 했더니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인연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네네네. 그래서 그 이 모든 고리의 시작이 2011년에 제가 컨퍼런스에서 되게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피칭을 했던 게 5년 뒤에 인수합병으로 이제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참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맙다고 이제 그 연결해 주셨던 분께 이제 초밥을 샀는데 그 집이 맛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되게 네, 마음이 다시 한번 어떤- 사야죠 뭐. 네, 한번 소고기로 이제 역시 소죠. 네, 감사는 소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그냥 갈게요. 이제 그다음 질문은 아마 이게 듀 딜리전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기술의 경쟁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까기는 까야 되잖아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개방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가려야 하는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셔도 돼요. 네, 하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저희는 애초에 어떤 오픈 소스를 만들겠다고 창업 같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가치를 숨기면 잘 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같이 사업하는 경쟁자들 중에 뭘 하는지 꼭꼭 숨기고 딥러닝 우리 짱 되게 좋지 모르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냥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이제 들어주는 분이 알아듣느냐가 거의 오픈을 해도 알아들으면 오픈하면 더 좋은 거고 못 알아들으면 괜히 오픈했다 설명을 다 해야 돼서 더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객의 언어로 모르게 하자 기술 라는 차원이 있는 거고 저는 고객의 언어로 하기 싫어서 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2박 3일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은 결국 다 하신 거네요. 네. 하고 안 된 것도 많고 네.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다 까서 설명하려 그러면 질문만 많아지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글쎄 이제 에큐아이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다 까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네. 어떤 거 할 수 있느냐를 보자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과정 안에서 보면은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미팅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진과 기술진 사이의 미팅이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기술진들이 저희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뭘 알고 있고 뭘 해왔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뭐 이제 클리어하게 알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투자 레벨에서 까는 걸 말씀드린 거고 에큐아이어는 완전 전면 공개죠 사실. 네. 그렇군요.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하나씩만. 이제 월급쟁이 하다가 사업하다 다시 월급쟁이가 됐어요. 뭐 소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을 걸으시는 다른 창업자들께 이미 먼저 간 사람으로서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엔지니어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할 때 순서를 가려? 네. 근데 그게 있어요. 다들 뭐랄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엑싯을 하기 전에는 엑싯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내 인생은 이제 황급빛일 것이다. 되게 막 흥청망청 맨날 캐비어 먹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재벌 2세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태어난 시점에서 이미 망했어요. 무슨 소린 거 아니? 뭐 이게 좀 뭐 돈이 생겨도요. 나한테 제일 맛있는 건 치킨이고 보쌈이고 뭐 떡볶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기는 변화가 막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고요. 그냥 설렁탕 대신 특설렁탕 먹고 약간 그 정도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엑싯 위에 얼마나 더 많이 쓰는가. 월 30만 원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별거 아닐 수 있다. 지금 내가 30 더 지르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이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싯을 해도 어떻게 크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회한도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실 분들은 반드시 하게 될 건데 엑싯을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한 두어 번의 엑싯 제안이 있었고 그걸 거절을 했었을 때의 미쳤지라는 고민도 되게 여러 번 해봤고 엑싯을 하고 나서도 내가 엑싯을 안 하고 회사를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무슨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기게 된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후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빡세게 18시간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러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강준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금전적인 것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보신다면 특히 기술 스타트업은 이제 공대생 기술 대표들이 많잖아요. 우린 이미 글렀다. 우린 그런 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옷 입은 것만 봐도 그죠. 막 이렇게 엄마가 사준 옷에서 애인이 사준 옷에서 부인이 사준 옷 정도로 바뀌는 정도고 어떤 이런 주변에 깔린 어떤 이 재화들이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판단해 나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저의 언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사실 이게 되게 그런 거잖아요. 수능 공부 어떻게 하나요? 교과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라.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한 명은 알아주지 않을까. 수능은 이제 점수로 나오는 거고 이것도 아직도 약간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뭐 돈을 이렇게 이분처럼 많이 벌지 못해서 저 얘기 특도 못 먹고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번 거를 디스는 하지 말고. 네. 번 거를 그 이제 스타트업 투자로 많이 이미 써가지고요. 네, 다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 두 분 모셔서 진솔한 얘기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